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할 수 있다. 여러 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더 건강해진다. 안 좋은 사람까지 굳이 내가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요 분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서로 간의 개인적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의 경계를 자꾸 넘어와서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내 삶에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좀 심한 분들은 감정이 많이 결여돼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스스로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잘 대인관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만 대범하게 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격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보통 남을 그냥 내 자신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성격 유형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소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어떤 실제적인 폭력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은 제일 피해야 될 1번 대상인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허허 실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거를 굳이 노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나의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약점을 잡아서 혹은 관계를 할수록 뭔가 교류가 많아질수록 나의 약점을 잡아서 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고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교류하거나 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대화 패턴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자꾸 아니다 하고 일관되지 않게 얘기하다가 왜곡시키기도 하죠. 이를테면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야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기억이 틀렸어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착각하고 너 문제야 너. 그리고 너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꾸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들으게 되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죄책감을 더 이렇게 심어주죠. 너가 항상 그렇게 너가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자꾸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냈지만 화를 내는 거는 너 잘못이야 너 잘못.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시 죄책감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 내 탓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던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잘못과 이 모든 어려움을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은 내가 너한테 화를 내게 됐잖아. 내가 사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바람 피운 거 다 너가 지금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주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아했다가 나중엔 너한테 비난의 화살을 똑 쏘아 붙이는 거죠. 이를테면 넌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예뻐.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많다가 자꾸 근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말투. 마지막으로 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가족들도 너를 이해 못해. 오직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이고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제일 대규모로 오래 한 연구가 하버드의 그란트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꽤 오랫동안 하고 이런 대규모로 했고 하버드에서 이 80년 넘게 이렇게 쭉 관리를 이렇게 해온 연구에서 결론을 아주 간략하게 내렸습니다. 행복을 위할 때 행복한 사람의 모습에서 인간관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내가 부모, 형제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주변 사람들 종교적인 관계 이가 좋을수록 신체적인 건강 자체가 좋아진다. 또 하나 질적인 깊은 관계, 여러 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얼마나 친구가 많냐 보다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냐, 맺을 수 있느냐, 요게 좀 중요하죠.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서 사고를 했던 분들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실제로 이 몸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중에서도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됐던 부부관계가 좋은 혹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나이가 성인 한참 지나고 노년에 있어서도 80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관한 하버드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들었던 거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금수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좋은 부모 아래,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누구보다도 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평상시 마음 상태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못 받았다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는다면 내 새끼한테 그렇게 내가 못 받았던 내가 부모한테 받고 싶은 걸 해주시면 되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내 지인, 내가 가까이지는 깊은 관계를 맺는 동반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동반자와 함께 그런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좋은 인간관계를 받은 거를 이렇게 베풀고 돌려주시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손절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만나는 중에도 힘들고 만나고 나서도 힘들어요. 결국 이런 거는 이분에게 내가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꾸 나 자신을 조종해서 그러지 말라고 나의 존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혹은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아닌 게 되죠.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혹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꾸 나를 비판하고 무시했더니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증상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을 때 점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내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끼쳤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멀리 하느냐?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손절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그냥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왜냐면 우리가 이 피곤해지는 게 결국 손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냥 일로서 사람으로서 가족이라면 거리를 좀 두시라, 그리고 독립하시라, 나는 나로서 그냥 사시라, 요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다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
아픈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좋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있다면 지저스, 주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랑 좋은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세상은 좋은 사람하고 만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 이분들과 그냥 잘 지내십시오. 이게 제가 손절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나한테 펀치를 날리면 맞고 계실지 혹은 피하실지, 나도 펀치를 날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펀치를 못 날리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두는 게 좋겠죠. 감히 못하게. 그렇게 평소에 활동을 하셔두게 되는 게 나를 경계를 좀 두셔라. 나의 이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두시라.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펀치를 못 날리게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를 두고 내 자체를 좀 강한 사람으로, 내 자존감이 있고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내가 뭐 험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말을 세게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권위, 나의 위험이 있도록 하시라. 그런데 권위적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할 때는 그거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뭐 여러 이유에서도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신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불필요한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말씀대로 쓸데없는 회식에는 안 가시고 어떤 이유를 대서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나를 좀 지키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안 좋은 사람까지 굳이 내가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거조차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위해주고 나의 가치를 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하고는 가능한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손해를 보실 수 않을 방법인데, 이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혹은 나를 좀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런 게 혼자서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정리가 좀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혹은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지를 받아서 힘을 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시다면 꼭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위치에 혹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와서 내가 실제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버려서 지금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위치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줄 착각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상대방에게 안하무인하죠. 그럼 본인은 뒤끝 없죠.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죠, 지는 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버려서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이렇게 받았을 때 자꾸 비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자꾸 내 탓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냥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자책하면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피해자인 나를 무시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놈이구나 하고 자꾸 더 죄송하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책하지 마시라.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객관적으로 봐서 내 잘못이 아니다면 꼭 자책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도구로서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망치시고,
도망치셔서 장소랑 시간과 장소랑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 직장 상사에는 나를 자꾸 불러서 더 시키려고 할 테니까 내 일 요 정도만 꼭 하시고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업무 시간 외에 대화를 막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히 나한테 그러지 못하도록 꼭 나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시라.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친구가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면 야, 너가 그렇게 말한 건 선 넘는 것 같아.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잘 해결할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매너, 예의라는 거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하면서 어떤 이 사람한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나한테 확 넘어와 버린 거죠.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고 배려가 없는 거지 뒤끝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례했다고 분명하게 항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사람들 이 인간관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원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직장에서도 직장인들 조사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뭐 보통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제일 세상에 힘든 거 3가지. 자식, 배우자, 골프. 그러면 자식이나 배우자 제일 가까운 분들일수록 더 어려운 거고,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달라질 거야 라고 하다가 힘들어지시죠. 내가 이 사람이 요것만 좋아지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결혼을 하실 때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물론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고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한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자아, 자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나갈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판단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다가 내가 지치는 거죠. 이거는 성 프란체스코 기도문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환자분 아주 말기암 여러 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오랫동안 암을 겪어왔고 이미 생존 정도를 지났음에도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5가지만 통제하려고 한다. 5가지가 식사, 수면, 또 운동, 그 다음에 약 먹는 거, 마지막으로 내 질환이나 병 혹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암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있는 건 하시고, 바꿀 수 없는 남은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일까요? 일단은 ADHD가 알려진 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좀씩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해야 되고 초집중해야 되고 일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자꾸 더 잘하기를 바라는,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의 집중력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중력 떨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90분짜리 잘 못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ADHD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ADHD가 이런 거구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ADHD 어떤 건가요? ADHD 이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AD는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AD는 attention이 deficit,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H는 hyperactivity, 과활동, 과잉활동입니다. 그래서 D는 disorder인데 그래서 이게 질환 장애라는 뜻인데 주의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서 부주의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력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H는 과잉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만하고 모터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또 큰 거라서 막 질러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나와버리는,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충동성,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과활동성, 과잉활동,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요것들이 주요한 요소인데요. 이 ADHD 자체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잉 활동보다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실행 기능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놀다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를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자꾸 딴 거 하다가 또 숙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숙제는 결국 못해. 이게 이제 어떤 실행 기능에 문제가 됐고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 실행 기능을 해주는 게 요 앞부분은 전두엽 부분의 뇌 기능인데 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못 하게 되는 요런 질환이 ADH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사실 그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요. 뇌 기능 자체가 발달해서부터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조금 늦다, 뭐 2, 3세 이상 늦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HD 자체가 뇌의 기능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후천적으로 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혹은 뭐 유튜브나 다른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되면서 집중력 자체나 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자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는 판별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내원하셨을 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고 집중력이 좋아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이거는 가셔서 정서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ADHD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ADHD 중에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활동은 어른이 되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옛날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크면 좋아져야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맞습니다. H 크면 좋아지는 것들이 과잉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대신에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은 오히려 문제가 더 되죠. 특히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계속됩니다. 충동성이 이어져서 어떤 알코올이나 혹은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막
하는 보복운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ADHD 경우는 이게 12살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뒤져보면 그때 산만했거나 혹은 약간 멍 때리는 게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게 성인이 와서 과잉 활동은 없지만 이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성인 ADHD 증상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일이 있는데 일의 마무리를 못 한다거나 순서를 못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거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어서 막 지르는, 혹은 내 얘기만 하게 되는, 소위 눈치 없다고 하면서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혹은 어떤 경우는 이런 충동이 아니라 어떤 데는 대부분 멍한 채 있으면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4차원적 어디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거의 안드로메다로 우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ADHD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실행 기능이 떨어져서 일의 순서와 체계와 실행 기능이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생각만 있지만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인 ADHD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는 그냥 후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도 12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리고 ADHD 중에 거의 50-60% 정도는 성인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 ADHD가.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애들은 산만한 게 맞죠? 그래야 애들이고 애들답죠? 애들이 무슨, 이 에어론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만한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용해야 되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또 산만하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력이죠. 근데 이 ADHD 아이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들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게임하면 6시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꼭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의력이죠. 내가 관심 있는, 꼭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시프팅이라는데 전환을 해서 하기 싫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만하지만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ADHD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척들의 관계든 친구들 관계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2가지 이상 이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이제 ADHD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ADHD 진단 어떻게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임상가가 아이를 보고 혹은 당사자 성인분들을 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1학년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아이들 보면, 제가 남자 어른이니까 남자 어른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보통은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근데 그 ADHD 아이들 많은 경우에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뭐 하는지 보려고 해요. 혹은 제 뒤쪽에 여기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 아니라 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와서 세면대 틀기도 해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많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ADHD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임상가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병력을 들어서. 그래서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평가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문 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했는지 스스로 자가평가 혹은 보호자 평가를 하고요. 컴퓨터로 하는 주의력 검사도 있습니다. CAT라고 하는데 주의력 검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간섭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표준 편차 범위에서 이게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쪽 구석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또 뇌파를 찍기도 합니다. 정량 뇌파라고 하는데 그 뇌파를 찍어서 뇌 기능적으로 혹은 ADHD적인 어떤 요소가 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혹은 감정적인, 성격적인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은 종합 심리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뭐 소위 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시행해서 주의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ADHD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 자체가 뇌 기능의 발달 정도가 더딘 2, 3세 정도 늦춰졌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았을 때 요 갭이 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아이는 2, 3학년 정도의 사회성이라면 애들이 얘랑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회성을 더 발달시킬 기회가 늦어지고 요 격차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격차를 줄여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이고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두엽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의 네트워크, 약간 부족한 네트워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공고해서 발달을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로 1번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DHD가 많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기 치료가 되어 왔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신에 어떤 부족한 사회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경우 혹은 일상 활동을 좀 알려주는 행동을 조절해주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두 번째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ADHD가 동반됐을 때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자라오는 과정 중에 너무 넌 왜 그래 하고 소위 쿠사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많이 같이 동반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3분의 2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부모들도 ADHD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우울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응용시켜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모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성인의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첫 번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지만 약물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드셔야 되는지 소위 컨센서스 합의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뇌발달을 돕는 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공고히 하는 게 약물 치료라고 하면 성인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일주일치, 열흘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쪼개서 요거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하루 단위로 할지 혹은 1시간 단위로 할 때 심지어는 15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는지를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워크북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성인 ADHD와 불안감 다루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감수한 책인데 여기서도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혹은 인지행동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성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을 쓰라고 하는데 요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인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나한테 부담이고 세웠을 때 못했을 경우에 나한테 자꾸 이제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SAP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주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행동 가능할 때 액셔너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그 지점에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시픽한 거는 나는 1년 내에 뭔가를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난 운동을 매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매일 달리는 건 안 되겠어.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2번 달릴 수 있겠어. 처음에는 15분이 뭐야 5분밖에 못 달리네. 그래서 나는 5분씩 달리고 10분 쉬고 5분 달리고 10분 쉬고 이런 런데이 같은 어플을 써서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거야. 이게 스페시픽이고 액션업은 실제로 가능한 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화가 있어야 뛸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러닝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승마를 하거나 당장 골프채가 없는데 골프를 치거나 그 골프를 하겠다면 골프채를 사셔야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액션업을 한 게 이제 러닝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거, 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 주시고 피벗 포인트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침에는 아침 스케줄을 정리해야지 또 오늘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 그 지점에서 혹은 밖으로 나갈 때 핸드폰은 어디다 넣어놨는지 혹은 현관문 옆에 차키는 놔뒀는지 이렇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화 전략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밥 한 줄 다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김밥을 잘라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ADHD는 왜 예민한가요? ADHD 있는 중에 또 예민한 게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옷 태그가 있는 거 못 입는 분도 있고요. 긴팔 못 입는 분도 있고 겨울에도 이제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맨날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게 걸리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고 정서적으로 욱해지는 충동이 되거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깔아앉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ADHD 자체가 이 전두엽 기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기능은 뭘 하느냐, 감각을 걸러주는, 불필요한 감각을 걸러주는 거죠. 이를테면 밖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차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 소리는 줄어들게 해주고 걸러주는 체가 여기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저 안쪽 뇌, 감정에 과잉하게 되는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는데 그 영역을 조절해주는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전두엽 부분이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걸 잡아주는 게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극도 걸리지 못해서 자꾸 노래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리고 청각에 예민하다거나 촉각이 예민하는 자극이 예민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금방 충동적으로 되는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걸러주는 필터 기능,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쿠쿠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조성 원장님이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고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랑 같이 정신과 의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성적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쿠쿠닥스에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ADHD를 진단을 받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위대한 위인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제일 이 똑똑하신 아인슈타인도 ADHD 성향이 있었었고 또 요즘 이 일론 머스크 이분도 ADHD 성향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실제로 또 ADHD 치료를 받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된 부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ADHD 자체가 어떤 무슨 낙인 찍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예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게 어떤 부분에서 눈치가 빠른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DHD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 열정적인 또 이분들은 과몰입하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생산적으로 잘만 이끌어내면 훌륭한 남들이 못하는 걸 확 이렇게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ADHD는 그냥 요컨대 페라리 엔진, 슈퍼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절해주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라는 이런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열정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행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이미 훌륭하시고 더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은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ADHD 치료를 받는다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꽤 이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나 혹은 치료를 처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 같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하고 순서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고도 하세요. 나는 내 머릿속 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가 나를 좀 많이 깨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도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니 꼭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